자생적인 혁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1905년 혁명이 그 전 유럽의 막스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레닌에게서도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왜 결정적인 계기가 되냐 하면은 아까 이거죠. 이런 단계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러시아에서의 혁명은 일어날 수가 없는 혁명이란 말이야. 근데 일어난 거야. 아무도 이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자생적인 민주화의 혁명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에서 일어난 거야. 그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는 거지. 실천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까 우리 반전 논쟁, 지난 시간에 또 반전 논쟁하고 연결 지으면 반전 논쟁에서 방어 전쟁의 논리가 있었잖아요. 방어 전쟁의 논리의 첫 번째 전제는 선진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세력이 강하고 후진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세력이 약하니까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이 자국의 정부를 상대로 한 반정부 투쟁을 벌이게 되면 결국 선진국이 불리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에서 혁명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혁명이 안 일어나고 러시아에서 일어난 거야. 그렇게 되니까 방어 전쟁의 논리의 토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막스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혁명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말이 이런 평가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혁명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냐. 노동자가 아니죠. 그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주체는 당연히 부르주아 계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러시아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명을 주도하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한 거였고 실제로 1905년 혁명 과정에서도 이 과정을 전체 혁명 과정을 주도했던 거는 노동자와 농민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에서의 혁명이 그 이전의 서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각해왔던 혁명의 모델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게 됐겠죠. 그렇죠? 레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잠깐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05년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저항이 있어 왔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1904년부터 그 저항이 아주 격화가 되죠. 특히 1904년부터 저항이 격화가 되는 이유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된 거죠. 러일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비 지출도 있었고 짜르 체제의 위신도 흔들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정이 고조되고 이러죠. 그 과정에서 그 가퐁 신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러시아 정교의 신부예요. 그 당시 러시아에서 노동자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노동운동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정부나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장치가 있어. 억압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압만 해서는 저항이 더 거세지니까 다른 수단을 쓰는데 오용노조를 만들죠. 이거는 뭐 자본주의 초기부터 항상 있어왔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노총도 이제 노동자 운동이 해방 이후에 자생적으로 생겨나니까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승만이 만들어준 노조, 오용노조가 지금까지 온 게 한국노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용노조를 만드는데 오용노조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그 비밀경찰, 경찰 총수예요. 경찰 총수가 자기 이제 비밀경찰 프락치들을 풀어가지고 노동운동을 해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막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이 상당히 커지는데 그 경찰 총수가 지휘하던 오용노동운동의 뭐라 그럴까 지휘자, 제일 명망 있는 지도자가 가퐁이라는 정교의 신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좀 혁명적이거나 과격한 운동을 안 했겠죠. 그래서 아주 평화적인 방식으로 1905년 어느 일요일날 신부니까 교회 가는 마음으로 황제 짜르한테 청원하는 행진을 해요. 청원에 뭐 시위도 아니고 청원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짜르는 이 당시 정교회나 그 정치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 자유로운 아버지이니까 민중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 아버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는 여전히 자유로운데 중간에 있는 이 부패한 관료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우리가 못 사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청원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심정으로 가는 거니까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옷 입잖아요. 그때 제일 좋은 옷 입고 남녀노소 애기들까지 다 손잡고 평화로운 행진을 한 거. 앞에 십자가 들고 그 짜르 궁전 앞에 갔는데 궁전에 짜르도 없어. 짜르는 사냥하러 나갔어요. 사냥하러 놀러 나가고 없고 그냥 수비대만 있었는데 수비대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때까지 워낙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제 민중들을 대여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발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1,500명 이상 사망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야, 민중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짜르가 자기들이 보호자가 아니라 압제자라는 인식을 거의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의 피해 인류의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가 자생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노동조합도 조직되고 노동운동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 혁명적인 상황이 한 2년 정도 지속되다가 한편으로는 억압도 가해지고 한편으로는 또 계량적인 조치를 짜르가 받아들이면서 유아제스를 취하면서 이제 혁명운동이 어느 정도 다시 수그러들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 하면은 스톨리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스톨리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짜르 체제에서 새로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나름대로 개혁 조치들, 조금 자유주의적인 개혁 조치들을 시행하지만 뭐 1년 정도 남짓 시행하다가 짜르의 신임을 잃고 암살당해버려요. 보수파한테 암살당해버리고 다시 짜르 체제는 이제 혁명 열벽 가라앉으니까 다시 보수화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좀 중요한 성과가 하나가 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는 두마라는 제도가 생겨나요. 두마라는 제도는 일종의 의회에서 반의회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반의회라고 하냐면 의회는 말 그대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두마는 입법권이 없어요. 입법권이 아니라 심의나 자문 정도의 역할만 하던 기관이에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 짜르가 혁명 열기가 막 거세지니까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제 계량적 조치를 내놓는 과정에서 두마를 해서 선거를 통해서 두마 의원들을 뽑는데 뽑아놓고 나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놈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해산시켜버려요.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뽑았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아주 억압적인 정치 공작 같은 걸 막 해서 거의 자기 친위 세력이 다수가 되는 3대 두마를 만들어서 3대 두마만 거의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두마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두마라는 민중들의 의사를 아주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됐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변화고 또 하나는 1905년의 혁명이 자생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민중들은 자생적인 혁명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냐 하면은 새로운 하나의 자생적인 조직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소비에트라는 거예요. 1905년 혁명에서 주로 페트로그라드를 중심으로 소비에트라는 조직이 생겨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자생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촌락 공동체 비슷한 꼬민과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도시도 왜 지역별로 자치체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면 작업장별로 또 소비에트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생적인 정치체로서의 소비에트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정치적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실패한 혁명이 결국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1905년 혁명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마수주의자들이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아까 앞에서 2단계 혁명론 얘기를 했었죠. 이 2단계 혁명론의 관점에서 러시아 혁명을 철저하게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정통파죠.
이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이 주장을 처음 했던 플레아노프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레닌하고 플레아노프가 결별해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결별하고, 누구하고 한편이 되냐? 플레아노프하고 메이저비키가 정치적으로 결합해요. 이 그룹이 1905년 혁명을 계기로 2단계 혁명론을 다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05년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혁명의 주체도 부르주아가 돼야 되니까 사회주의자들이나 노동운동 세력은 이 혁명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비판자, 반대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905년 혁명 이후에 러시아 사회의 발전은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정통 마크스주의의 입장이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아주 소수의 입장이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1905년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맞긴 한데 이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고정되고 그 이후에 긴 자본주의라는 경과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2단계 혁명론을 거부하고 이 경과라는 게 없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곧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 전환한다. 성격이 바로 전환해버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2단계 혁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출발하지만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간다. 그럼 뭐예요? 혁명이 연속되는 거죠. 연속 혁명. 누가 주장했죠? 바로 트로츠키죠. 이미 1905년 단계에서 트로츠키가 이런 주장을 해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이해, 이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중간쯤에 레닌이 있었어요. 레닌 그룹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2단계 혁명론을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요. 2단계 혁명론이긴 한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러시아에서 부르주아들의 세력,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의 세력은 너무나 약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세력 숫자가 적게 힘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고 얘네들은 지주와 같은 세력들에 거의 편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지배계급이고 얘네들은 여기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계급은 독자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비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이긴 하지만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주체는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와 농민이다. 이렇게 본 거죠. 노동자와 농민이 주체가 돼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사회주의 혁명으로 다시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거 좀 이 두 가지 절충 같은 입장이죠.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닌이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가든 주체는 1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 2단계에서는 노동자. 이게 혁명의 주체예요. 근데 농민의 역할에 대한 상대적 강조가 들어간 거예요. 레닌이 처음에 이제 나로드니키하고 대결하면서 마크스주의를 받아들였지만 2단계에 가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인구의 4분의 3 정도가 농민이었어요. 그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이렇게 농민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농민을 배제하고 노동자 계급의 힘만으로 사회주의를 이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하지 않으면 이 두 계급이 연합하지 않으면 사회주의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레닌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 계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나로드니키의 입장을 조금 받아들여서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 농민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의 레닌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라는 과제를 제시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의 러시아 사회민주주의 혁명에서의 두 가지 과제? 책점이 뭐였어? 제가 기억나기가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 두 가지 전술. 보통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 때는 자꾸 두 가지 전술, 제목이 기니까 두 가지 전술이라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두 가지 전술이라는 책에서 이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의 그 당시에서의 과제를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로 설정했다. 이게 이제 레닌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07년 정도 되면은 혁명 열기가 수그러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유럽으로 망명을 떠나죠. 탄압이 심해지니까 망명을 통합해서 소유럽의 막스주의자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내에서 노동운동이 다 없어지고 다 망명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생적으로 조직이 남아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희생을 하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지도적인 인물들은 끊임없이 체포와 유배와 뭐 감옥살이를 반복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트로츠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소유럽에서 사실은 좀 편하게 살았어요. 아주 편하게 살지는 못했겠지만 러시아 자국 내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상황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자국 내에서 이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들끼리의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력했겠죠.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힘든 시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신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이게 되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스탈린은 외국으로 망명을 한 번도 안 가거든요. 그게 큰 차이예요. 레닌이나 트로츠키, 플라톤은 계속 서유럽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이제 편집을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적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있긴 하지만 활동가들이나 민중들이 보기에 친밀도나 존경심이나 이런 게 어떤 사람에게 더 가겠어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스탈린이 상대적으로 당원들한테, 트로츠키보다 당원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권력을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제일 큰 계기가 그런 거예요.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목숨 바쳐서 자기를 고생할 때 자기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에 대한 신뢰와 서유럽에 망명했던, 그리고 또 스탈린은 좀 무식하잖아요. 무식하고 농민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스탈린은 아주 정말로 이렇게 뭐라지 댄디한 사람이야.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겠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아주 열악한 조건이지만 자생적인 노동운동, 막스주의 운동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이게 다시 한번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주어지는데 그게 1914년이죠. 1914년에 1차 대전이 터지죠. 그래서 서유럽 막스주의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반대와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이때가 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쇼비니즘으로 거의 대부분 전환해버리죠. 그래서 제국주의 정책을 하다못해 뭐 억지로라도 방어적으로 찬성한 사람도 거의 없고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심지어 주도적 인물 중에 상당수가 전시내각에 막 참가를 하죠. 대표적인 사람들 프랑스의 쥐르 게든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과격했던 사람들이 말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쇼비니스트가 되는 거죠. 전쟁에 찬성해버림으로써 제2인터내셔널이 간판은 남아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붕괴해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붕괴해버린 거죠.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14년 혁명을 계기로 러시아의 혁명적 물결이 1차 대전을 계기로 혁명적 물결이 더 고조가 되죠. 왜냐하면 1차 대전을 통해서 전쟁 당사자는 모든 국가의 민중들이 아주 끔찍한 고통을 겪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고난을 겪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이 재밌는 건데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First World War 그렇지만 또 그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표현으로는 이거 봅시다. 영어로 대문자, 이건 역사적 사건이니까 Great War 그러면 뭐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제일 큰 전쟁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1차 대전을 가리키겠어요? 2차 대전을 가리키겠어요? 규모로 2차 세계대전이 훨씬 크죠. 1차 세계대전은 세계대전이란 말부터 사실은 유럽 전쟁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아시아, 아프리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2차 대전입니다. 왜? 2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야. 1차 대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레이트 워라는 말을 쓴 거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규모의 전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전 당사자들 모든 나라들이 전면전 체제로 참가한 전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토탈 워라고 그러잖아요. 전면전. 전면전이라는 아주 근대적인 형태예요. 옛날의 전쟁은 아주 소수 집단만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도 물론 힘든 건 있겠지만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그 전쟁의 영향권 안에 놓이는 건 아니에요. 19세기까지도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저 홉스봉이라는 사람이 역사책에 그런 얘기를 쓰죠. 영국 여류 소설가 중에 캐슬린 매스필드라는 사람이 있죠. 가든 파티 이런 아주 낭만적인 소녀 취향의 단편 소설을 쓰고 아세요? 책을 잘 안 해요. 문학에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아주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그거 보면 아주 평화롭고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잘 캐치해내고 이런 소설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소설이 영국이 전쟁 중일 때 쓰여진 거예요. 근데 소설이 어떤 곳에서도 전쟁의 그 냄새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일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이래요. 묘사되는 게. 그게 뭐를 보여주냐? 이 여자가 좀 이상한 여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이 그만큼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었다. 전쟁이 그만큼 작았기 때문에. 전쟁은 아주 소수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20세기에 들면 전쟁은 사람들이 삶을 숨두리째 완전히 다 바꿔놓은 폭발력을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특히 러시아가 더 그랬는데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러시아는 사실 전쟁을 할 만한 국력이 없었죠. 그 당시에. 러시아가 거의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국력이 없었는데 그거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이제 무능한 짜르 때문인데 이제 마지막 짜르가 니콜라이 2세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사람 이름이나 연도를 잘못 말해도 그러려니 하고 책 찾아서 교정해 주세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러시아가 여전히 강국이라는 환상을 여전히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참전을 아주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관료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도 이제 전쟁을 감행을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의 압력인데 아까 러시아가 이제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외국 차관을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압력을 받았어요. 프랑스가 참전하게 되니까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동맹관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동맹관계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쟁을 참가하게 됐는데 짜르의 생각과는 달리 주로 전선이 독일하고 맞닿아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전연패하죠. 거의 모든 전투에서 다 지는 거야. 다 지는데 그냥 뭐 싸우다가 조금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현대적 군비도 없었고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도 없고 뛰어난 지휘관도 없고 연전연패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짜르가 자기가 통사령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재앙으로 막 몰아넣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지고 계속 사람을 죽이면서 소태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짜르가 직접 사령관이 돼서 어떤 전투를 지휘하는데 그 한 전투에서만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한 전투에서만 러시아군 사망자가 30만 명. 이거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자를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하고 땅이 요만큼하고 바꾸는 거죠. 근데 러시아 군대는 대부분 농민들에서 징집된 병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난해서 못 살게 된 게 1861년 이후로 정말 도탄에 빠져 있었는데 얘네들 전쟁에까지 끌고 가서 그나마 이기면 다행인데 뭐 한 전투에서만 30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민심이 엄청나게 이반되겠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의 사람들을 군대에 차출하니까 농촌에서 노동력이 고갈되는 거야. 안 그래도 농사로 먹고 살기가 힘든데 노동력이 고갈돼 버리니까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나마 갖고 있던 부도 전쟁에 다 쏟아부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민중들이 당연히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야. 계기가 됐던 게 세계 여성의 날 행사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부들이 행진을 하죠. 이 사람들이 주장 아주 단순한 거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빵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시위가 가장 원초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주장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확산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생적으로 혁명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 혁명이 엄청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1905년 혁명과 결정적으로 다른 양상의 하나가 일어나는데, 노동자 농민이 주력이 된 건 똑같았는데 결정적인 변화는 뭐냐면 1905년 혁명이 실패했던 거는 군대가 짜르에 충성을 했던 게 1905년의 상황이었다면 17년 혁명이 되면은 군대가 반대한 거죠. 그래서 군대도 혁명에 가담해버리죠. 군대가 혁명에 가담해서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상관을 오히려 살해하고 무기를 들고 혁명 대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주요한 혁명의 주력이 되죠. 병사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도시에 이제 있던 부대는 어떻게 조금 있으면 전선으로 나가야 되잖아. 나가면 다 죽는 거잖아. 어차피 죽을 거. 전선에 나가서 개죽음 하느니 차라리 혁명을 일으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병사들, 노동자, 농민, 병사 이 세 집단이 혁명의 주체가 된 게 17년 혁명이야. 그래서 17년 2월에 2월 혁명, 10월 혁명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서유럽에서 나온 달력하고 달라서 실제로 3월하고 11월이에요. 지금 달력으로는. 아무튼 관례적으로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부를게요.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2월 혁명도 1905년 혁명과 마찬가지로 자생적 혁명이에요. 나루드린키가 지도한 것도 아니고 맨세비키가 지도한 것도 아니고 볼셰비키가 지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이 지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생적인 혁명이 전 러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까지 돌아서게 되니까 이제 짜르가 퇴위하게 되죠. 짜르가 퇴위하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권력의 공백 뒤에 합법적인 어떤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4대 두마가 있었어요. 4대 두마가 있었는데, 이 두마의 의원들 중에 진보적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돼요. 그게 이제 임시정부이고요.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정부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러시아 전역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권력을 갖고 있던 또 다른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비에트예요. 아까 1905년에 민중들이 경험했던 소비에트 모델이 17년 2월 혁명에서도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05년 혁명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가장 큰 성과를 가져뒀다면 바로 혁명의 경험이죠. 한 번은 하기가 힘들죠. 근데 5년에 한 번 했던 사람들이 12년 뒤에 한 번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거야. 그래서 혁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5년 혁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7년 혁명이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5년 혁명의 경험으로서 소비에트라는 정치사에 상당히 유용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민중들이 자발적인 혁명이 쭉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소비에트는 처음엔 대도시에서 생겨나다가 농촌에까지 막 확산이 돼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에트가 어떤 일관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던 집단이 아니에요. 소비에트는 말 그대로 자생적인 집단이어서 소비에트마다 입장이 다 달랐어요. 입장이 다 다르고 구성원들로 다르고 정치적 지향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 이제 대표자들을 위로 계속 상향의 방식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마련하죠. 자생적인 아주 작은 단위의 촌락이나 도시의 지역, 골목이나 어떤 거주지 중심의 소비에트들이 생기고, 또 공장 소비에트들이 생기고, 군부대에서 이제 병사 소비에트가 생기고, 이런 작은 단위의 소비에트들이 생기면 거기에서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조금 더 상위 단위의 소비에트를 다시 건설하고, 거기서 다시 상위 이 대표자들의 소비에트를 건설해서 전국 소비에트 총연맹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어떤 입장을 통일시켰던 건 아니야. 그래서 소비에트들마다 다 다르고, 문제는 또 이 상위의 소비에트들과 하부 단위들 간의 입장 차이가 또 아주 극심해서 갈등도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던 소비에트가 당연히 수도인, 이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페트로그라드가 되는데,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어요. 근데 이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생적인 조직에서 출발을 했지만, 혁명 과정 속에서 이제 당연히 혁명가들이 개입을 하겠죠. 지도하고 개입하면서 여러 세력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의 경우에는 멘셰비키가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멘셰비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뭐 또 더 하위의 소비에트는 또 다른 입장이고, 이런 갈등이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몇 달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때를 이중 권력의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합법적인 정부의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이 임시정부가 전면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소비에트의 승인 없이는 어떤 조치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대등한 권력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시정부는 상대적으로 구지배계급과 보수파의 영향력이 강했고, 소비에트는 말 그대로 이제 민중의 대표 기구였죠. 근데 이제 민중의 대표 기구였지만, 이 안에서 상당히 갈등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0월 혁명까지의 과정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혁명 과정에서 볼셰비키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의 사상, 이렇게 이제 넘어갈 텐데요. 2월 혁명과 10월 혁명에 대해서 냉전 시대 때의 일반적인 평가는 뭐냐면, 2월 혁명은 자생적인 혁명이고, 그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런데 10월 혁명은 혁명이 아니라 볼셰비키의 무장 봉기에 의한 군사 쿠데타다. 이게 이제 냉전 시대 때 반공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평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월 혁명은 자생적이라는 거를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2월에서 10월까지의 과정에서 1917년 2월에서 10월까지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려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국가,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나로드니키의 노선, 국민주의자들의 노선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멘셰비키의 입장도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볼셰비키의 노선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해 나갔더라면, 얘네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얘네들 정도가 권력을 장악해서 순조로운 근대화의 길을 갔을 텐데, 불행하게도 소수파에 불과했던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무장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소수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독재적 수단에 의존하고, 그래서 소련 같은 시스템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냉전 시대 때 나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10월 혁명이 바로 이거죠. 10월 혁명은 바로 무장 볼셰비키들이 인민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당시 러시아의 발전 단계로 봐서는 가능하지도 않던 사회주의 혁명을 억지로 러시아 사회에다가 부과한 거다. 거기서부터 잘못되니까, 잘못된 정책을, 사회적 구조와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실현하다 보니까 민중들을 억압하는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게 소련이 독재로 간 이유다. 이게 전통적인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려면은 이거의 출발점이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10월 혁명이 무장 쿠데타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은 냉전 시대 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917년에 10월 혁명 당시부터 바로 곧바로 쏟아져나. 누가? 당연히 이제 소유로의 자본가 계급도 그렇게 했었고, 또 누가 했었어요? 카우츠키. 대표적인 카우츠키. 막스주의 교황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막스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걸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할 뿐더러 이 직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반혁명. 내전에서 반혁명 세력을 막 지원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까지 날아가가지고 적군을 지원하는 거예요. 서유럽의 삼인주의자들이 1914년 제국주의 세력으로 거의 패배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볼셰비키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제국주의자들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거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테러다, 테러라고 규정해요. 혁명이 아니라 테러라고 규정하는 거죠. 테러에 의해서 성립된 정권이니까 끝까지 테러를 수단으로 통치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공주의자들을 논리는 사실은 자본가들이 말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거를 사회주의 진영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역사책 같은 것도 좀 이해 안 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소련 3인주의자들하고 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자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선 사이라면 그래도 좌파에 속하는 그룹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지, 얘네들 왜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날릴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경험이 여러 번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게 2개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 로잘 룩셈부르크 얘기했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지만 로잘 룩셈부르크가 18년인가? 19년 초에 암살당하죠. 누가 죽이죠? 3인주의자들이 죽여요. 자본가들이나 군국주의자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3인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죽이죠. 중산주의자들이 공기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몇만 명이 죽어요.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대학살을 해요. 그러니까 3인주의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냥 노선이면 좀 가격한 거와 좀 덜 가격한 사람들이 노선 사이가 아니라 적대적인 정치적 세력입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 2개, 사실은 그 2개가 거의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3인주의자들이 어떤 입장이에요? 이거 테러라고, 뭔가 이거 붕괴시켜야 된다, 볼셰비키 혁명 전복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 자본가들이 반혁명 그 노력을 지원해요. 이렇게 되니까 결코 화해할 수가 없겠죠, 볼셰비키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이게 단순하게 노선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 아니라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건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냉전 시대가 지나고 나서 러시아에 대한 역사책들을 새로 많이 쓰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좌파학자들, 우파학자들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고, 특히 89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 문서고가 일부 개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자료들의 입각한 역사들이 새로 많이 쓰여지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책에서 인용했던 건 라비노비치라는 미국 역사학자가 아주 유명한 아주 대가예요. 그런데 라비노비치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 책이, 이 사람은 러시아 망명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피해서 망명했던 사람의 아들이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도 당연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사료를 찾다 보니까 아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10월 혁명, 2월에서 10월까지의 과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10월 혁명이 소수 볼셰비크의 쿠데타가 아니라 민중들의 자발적인 혁명이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사료들을 가지고 책을 쓰죠. 혁명의 시간, 책 제목이 찾았어요, 뒤에? 혁명의 시간?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책이에요. 혁명의 시간.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는 역사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뭐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냉전 시대의 영향을 어느 정도 좀 학문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10월 혁명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은 레닌이나 볼셰비키의 어떤 이론도 훨씬 잘 이해가 돼요. 볼셰비키 이론을 잘 이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고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너무 들어맞지 않는 얘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국가혁명 이런 걸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보고 국가혁명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어요. 요런 부분. 그러니까 10월 혁명이 소수자들의 쿠데타가 아니라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혁명이고, 레닌이 했던 역할은, 레닌과 볼셰비키가 했던 역할은 이 민중들의 요구를 인식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이용했던 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년 10월 혁명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또 이론적 논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문제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아까 말했듯이 테러에 의한 독재적인 어떤 강압적인 수단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 이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사람이 바로 카우츠키. 카우츠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한글로 번역돼 있어. 그걸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 일단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리가 그 이후에 냉전 시대 때 소련을 비판하는 반공 논리 그대로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반공 교과서의 원조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레닌이 발끈해서 반박을 하죠. 그게 뭐야?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배신자 카우츠키. 배신자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배신자죠. 배신자 카우츠키. 그 두 책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 당시에 이 10월 혁명을 둘러싼 그리고 특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을 둘러싼 사민주의 진영과 볼셰비키 진영 사이 입장 차이가 어떤 거다. 이런 걸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첫 시간에 PT 독재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혁명 이후의 러시아의 전개 과정하고 레닌의 사상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뭐 네프를 둘러서 스탈린까지 아마 나갈 수 있으면 나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